자, 신용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신용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그 국제무역사 이제 시험에서 1교시에 치르게 되는 그 무역결제. 무역결제가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50문항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금결제. 그리고 이제 외환실무 해가지고 있는데, 대금결제가 35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금결제에서 35문항 가운데에서 LC 부분이 거의 한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결제에서 거의 한 반 정도가 LC를 다루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레러블 크레딧 신용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숙지를 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장에는 무엇이고 신용장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무역결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그 다시 신용장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신용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이라는 것은 그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어떤 매매 거래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이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셀러의 어떤 그 바이어로부터의 대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반대로 바이어 측에서 봤을 때는 대금 지급을 한 이후에 약정된 물품의 정확한 인도, 그것에 대한 그 불안감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은행이 개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함으로써 쌍방의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용장의 탄생 배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신용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신용장의 그 개념적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신용장이라는 것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고, 보세요. 제조건에 일치하고, 자, 이제 셀러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서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한다라는 것은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conditions of credit.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신용장에 이러한 조건들에 일치했을 때, 지급 보증을 확약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신용장인데, 여기서,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한다는 얘기는 바로, 선적 서류의 이제 정확성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LC를 오픈했을 때 언제 물품을 선적하라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바로 제 날짜에 물품을 선적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로서 발급받은 BL, 선화증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신용장에서 어떤 그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인이 수입 통관을 위해서 요구했던 서류, 어떤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기타 어떤 검역 증명서라든지 하여튼 그 수입국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어떤 서류를 그것을 신용장에 그것이 기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 조건을 맞춰서 맞춘 서류를 바로 제시하였을 때 그때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 보증을 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프리젠테이션인데 여기서 약정된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신용장의 이제 유효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익스파이어리 데이트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용장의 이제 유효기라는 것은 물품이 약정된 그 선적일자에 선적이 되고, 그 선적 날짜로부터 보통 실무적으로는 15일이죠. 15 days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선적을 하고 신용장에 그 선적이 되고 약정된 물품이 이제 선적이 된 다음에 그 선적 날짜로부터 이제 여기서 선적 날짜라는 것은 바로 LC에 기재되어 있는 그 선적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선적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프레젠테이션 그것을 매입은행에 제시를 하였을 때 그때까지가 바로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다. 그러니까 15일이 지나버리면 신용장은 유효기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내고를 할 수가 없죠.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시다 하는 것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렇게 신용장 유효기일에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조건 서류를 제시를 했을 때 그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면 이제 unconditional이 되죠. 그런데 지금 바로 위에서 상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지켰을 경우에 그때만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 보증을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이 아니고 바로 conditional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그래서 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r paymen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신용장의 그 발행 절차를 잠깐 보면 도표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바이어는 약정된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의거하여 물품 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 즉 자기의 개설은행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것도 이슈잉 뱅크라고 그러고 요청하게 되면 다시 신용장 개설은행은 어드바이징 뱅크, 즉 셀러에게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용장 통지은행을 선정을 하죠. 그러면 신용장 통지은행은 바로 신용장이 통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셀러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신용장 LC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셀러는 안심하고 물품을 이제 제조할 수 있게 되죠. 요런 이제 순환고리가 있다는 거 표를 보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용장의 이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추신거래, 뭐 DP라든지, 뭐 DA라든지,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T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지급보증에 대한 약정 없이 이 수출자가 물품을 먼저 선적을 한단 말이에요. 선적을 한 다음에 그것이 수입국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바이어가 그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수출자로서는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낭패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적품에 대해서 어떤 지급 보증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TT 같은 거 역시 마찬가지로 물품을 먼저 선적해서 보내주고 나중에 바이어가 후에 사후 송금 방식이 되겠죠. 사후 지급 방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물품 먼저 보내줘. 그러면 바이어가 나중에 돈부터 줄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행이 되었다면 이 셀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물품 대금의 회수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불안감을 LC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능과 지급보증을 갖고 있다. 자, 이런 얘기는 바로, 셀러는 바로 이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처음에, 바이어가 이제, LC를 오픈하게 되면 이제 물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품을 만들 일시적인 어떤 운영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셀러는 LC를 근거로 해서 자기의 주 거래은행, 자기의 주 거래은행에 이 LC를 담보로 해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무역금융을 이제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LC가 만약에 이제 10만 불이다. 10만 불짜리 LC가 이제 오픈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셀러는 자기 주 거래은행에 LC를 담보로 해서 주 거래은행에 바로 시설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을 대출을 받는다. 이것을 점잖게 말해서 무역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바로 이제 무역금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약정된 기일날에 선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고를 하게 되면은 수출자금을 이제 회수할 때, 그때 주거래은행은 처음에 셀러에게 대출했던 그런 무역금융을 이제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셀러에게 지급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이 LC가 갖고 있는 바로 이제 금융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LC는 그 자체가 거의 현찰이란 말이에요. 일단 물품을 선정만 하면 돈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현찰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 셀러가 LC를 이 주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LC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그 지급 보증 수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것도 어떤 하자로 인해서 그 LC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래은행에서는 이쪽의 셀러에게 LC 이외에도 무역금융을 일으킬 때 어떤 추가적인 이제 다른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무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거하고는 이제 약간 이제 괴리가 있는데 어쨌든 셀러는 바로 이 LC를 근거로 해서 주거래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금융 기능과 지급 보증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장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을 수출상과 수입상의 입장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 죄송합니다. 그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하면은 자, 수출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입상의 어떤 지급 불능이라든지 지급 과제에 의해서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신용 위험을 이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금 회수가 확실히 보장된다. 일단 신용장에서 약정된 그런 선적 일자만 완벽하게 지켜서 선적만 하면은 돈은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을 담보로 어떤 금융상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레버커블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버커블 하면 이제 취소 가능. 근데 이것을 만약에 바이어가 LC를 오픈을 해놓고 셀러는 지금 한창 그 물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LC 그 자체의 지급 보증 기능을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셀러는 LC를 믿고 물품을 제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번 LC는 오픈되게 나면 그때는 이 레버커블이다. 그죠? 절대 취소 불가능 그런 신용장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음에 바이어가 10만 불짜리 LC를 오픈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8만 불이나 7만 불로 그거 줄이자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처음에 LC가 딱 오픈을 하게 되면 그 LC에 대한 이 고유 권한, 이 권한에 대해서는 이 바이어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LC 자체는 바로 셀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기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경, 조건 변경하는 거, 자, 어멘드하는 거, 그 어멘드가 바로 셀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그러한 수정은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쪽에 셀러, 베네피시 수익자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발행은행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조건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은 한번 발행이 되고 나면 취소 불가능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지급 보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주문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물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상의 이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입상에서는 어떤 이제 계절 상품이 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스키 시즌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물품을 먼저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점에 진열하게 됨으로써 이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인도 날짜가 불안정해가지고 그것이 제 시간에 도착이 안 된다면은 상당한 그 경제적인 피해가 있겠죠. 그러나 이 LC를 오픈하게 되면 이 수익자는 그 LC를 해서 금융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적일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적일자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수입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자기의 인도 날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계약 물품의 정확한 인도 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수출상의 그 신용 위험이 상당히 제거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항상 그 선적 일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셀러가 신용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선적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셀러에게 돈을 떼게 될 그럴 연면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장이라는 것은 거의 현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 있어서 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바로 현금 거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을 체결할 때 있어서 그 가격의 주도권, 그것을 바로 이 바이어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LC를 개설할 테니까 지금 이 매매 계약서에 있는 이 물품을 조금 더 할인을 하자. 그래서 자격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 시기 날짜 같은 것을 자기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수입상의 그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 물품 대금을 수입 어음 및 수입 관련 서류가 도착한 후에 지급하거나 금융을 이용하여 수입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유전스 LC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바이어가 매매 계획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LC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10만 불 상당하는 그러한 금액이다. 그런데 지금 바이어가 당장 그 수입 대금을 이제 결제할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주거래은행, 여기서 이제 이싱뱅크가 될 수 있겠죠. 이 주거래은행에다가 무역금융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아까 이제 셀러가 그 주거래은행에 LC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켰듯이 똑같이 바이어도 어떤 담보라든지 담보를 제공해서 그 다음에 이싱뱅크에게 내 대신 LC를 오픈해달라. 그러면 이쪽에 그 주거래은행은 전체 바이어로부터 현찰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다른 담보를 근거로 해서 LC를 오픈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바이어를 대신해서 이싱뱅크가 LC를 오픈했으니까 이 말은 결국은 바이어를 위해서 대출을 일으켜준 것이죠. 그것은 이제 무역금융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꼭 담보를 제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주거래은행이 이 바이어의 이제 신용을 보고 담보를 잡지 않고 LC를 이제 개설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LC를 개설해줄 때 이것도 조건이 있죠. 언제까지 그 LC 대금을 갚아라. 그러니까 물품이 이제 선적되고 뭐 3개월이라든지 또는 뭐 60일이라든지 90일, 60일, 뭐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물품이 선적돼서 도착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하는 그런 서로 이제 그 주거래은행과 바이어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 신용장 발행은행이 바이어에게 또 신용을 제공해서 추후에 물품이 도착되고 인도가 끝난 다음에 바이어가 인도에 간 다음에 약정된 날짜가 되면은 바이어로부터 다시 그 돈을 회수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출을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전스 L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요 과목에 나올 때 그때 이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일단 그렇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국내 공급자라는 것은 바로 셀러 측의 국내 공급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어가 있다. 그러면 자, 요것은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이제 셀러가 LC를 받았는데 당장 어떤 자기가 완전하게 물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원자재라든지 기타 인력의 투입이라든지 어떤 소요 경비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시 말해서 그런 이제 운영 자금이라든지 시설 자금이 없을 때, 자, 그때는 LC를 담보로 해서 다시 또 내국 신용장을 이제 발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에서 셀러의 주거래은행입니다.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셀러는 이 LC를 근거로 해서 다시 다른 LC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셀러가 요청한 그러한 매매 계약품을 넘겨주기 전에 어떤 그 지급 보증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서로가 잘 아는 사이라면 뭐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로컬 LC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셀러는 그 국내 공급업자의 그 지급 보증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LC를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셀러는 은행에 처음에 이제 마스터 LC, 로컬 LC의 근거가 되는 거, 원래의 그 오리지널 LC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 LC 개설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면 은행은 이쪽에 서플라이즈에게 로컬 LC를 발행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 셀러하고 그 다음에 국내 공급업자하고 약정된 물품이 정확하게 인도 날짜를 지켜서 인도가 되었다. 그래서 셀러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러면 이제 물품 수령 증명서라든지 기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그러한 이제 증빙서를 갖추어서
국내 공급업자가 이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은행에서 이 로컬 LC에 대한 그 공급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것은 마스터 LC인데 해외 LC가 된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셀러는 다시 또 자국 내에서 또 이제 LC를 발행하게 되죠. 근데 두 장의 LC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로컬 LC라는 것은 이제 셀러의 어떤 제조상의 금융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로컬 LC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 거래 단계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무역의 거래 단계에서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호칭하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용어의 정의를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먼저 거래 기준에 따른 거래 당사자의 이제 명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물품을 이제 매매하는 그 사고 파는 그 매매 거래 단계에서 호칭을 보게 되면 물품을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 그래서 셀러가 되는 것이고 물품을 사는 사람이니까 매수인, 그래서 바이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무역 관계 큰 국제적인 무역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수출상과 이제 수입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업자에서 익스포러, 그 다음에 수입업자에서 임포러라 그런다. 그 다음에 신용장 관계에서는 바로 이 신용장에서 최종적으로 대금을 수취하는 자, 그러니까 수익을 받는 자니까 바로 이제 베너피셔리가 되겠죠. 그래서 신용장 단계에서 오면은 전부 다 용어를 이렇게 베너피셔리로 통일해서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반대로 신용장 개설을 이슈잉뱅크에 요청하는 자, 그래서 신용장 개설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서 어플리컨트라고 그러죠. 다음에 그 수출상을 신용장 관계로 봤을 때 수익자, 이 베네피셔리를 다시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제 어드레스라는 말은 이제 거의 안 쓰고 그냥 참고적으로 이러한 용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음 관계에 있어서 선적 관계에 있어서 물품을 선적하는 자, 결국 이제 셀러가 되겠지만 물품을 선적하는 자는 바로 쉬퍼가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주라 그러죠. 화주. 다른 말은 또 콘사이너, 그래서 송화인이라 그러죠. 반대말로는 물품을 받는 자, 그래서 수하인 또는 수취인, 그래서 콘사이니라고 그러고 이 송화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다 탁송품이 되죠. 그래서 컨사인먼트가 되죠. 다음에 이제 어음 관계, 나중에 이제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그다음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쪽에 매입은행에 이제 환어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환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바로 베네피셔리가 되니까 주로가 되고 그다음에 환어음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수입상에 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이제 LC 거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수입상은 LC가 일단 오픈되게 하면 지위를 상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슈잉뱅크에서 이 LC 대금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어음이 개설됐을 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책임자는 LC 거래에서는 바로 이슈잉뱅크가 주로이가 되고, 그죠? 주로이가 되고, 그 다음에 DP나 DA, DP나 이런 DA 추심 방식에서는 은행이 지급 보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발행된 환어음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자는 바로 수입상 자신이 되는 것이죠. 자, 요 용어 그 추심 거래와 그리고 이제 그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지급인이 다르게 호칭이 된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장부상에서 우리가 대변 체변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제 대금을 받는 자, 그래서 어카운트라 그러고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 오픈 어카운트 청산 계정이었죠. 이런 그 OA 거래에 있어서 이제 호칭이 되는데 반대로 이제 대금을 결제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 그것은 이제 대금 결제에서 어카운티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 관계,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수취인 양수에서 페이, 지불인 발행에는 페이어 그러는데
pay하고 이제 payer 이것도 역시 이제 거래 단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행 의뢰인과 그 다음에 신용장 그 개설은행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그죠? 발행은행에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제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슈잉 뱅크는, 신용장 개설은행은 그렇게 신용장이 오픈이 되었을 때 그것이 신용장 서류와 일치되어서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수출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현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신용장과 이제 보증장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보증과 우리 이제 신용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죠?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입장에서는, A에게 대출을 해줄 때 어떤 사람을 이제 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대 보증을 하고, 그래서 은행은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A가 약정된 날짜에 그 대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보증이 있는 B가 그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A가 결제하지 않으면 B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는데, 신용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A는 바로 반려가 되겠습니다.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A에게 요청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는 별개로 은행이 바로 그 지급 보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보증장과 신용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장에서는 바로 이런 보증 관계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A로부터 A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장을 오픈했던, 또는 자기 자금을 투입을 해서 LC를 오픈했던, 일단 대금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입상은 일단 지위를 상실하고 은행이 그것을 전부 다 지급 보증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신용장과 보증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그죠? LC가 오픈돼가지고 서류가 제시됐을 때 이 개설은행이 A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 LC의 고유의 기능은 이제 상실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도 만약에 이슈잉 뱅크가, 그죠? 야, 내가 A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 주더라. 그래서 너한테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바로 신용장이 갖고 있는 그 지급 보증의 그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증장과 신용장의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되겠다. 자, 다음에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상, 그래서 이제 수출해서 이득을 보는 자, 그래서 이제 수익자가 되겠고, 근데 이제 이 수익자는 뭐죠? 수익자는 원인과 계약 관계에서는 수출상이지만, 즉 매매 계약서 상으로는 이제 수출상이지만, 자, 수익자로서의 권리는 신용장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수익자로서의 이제 권리라는 것은 바로 수출 대금을 회수할 그러한 권리, 이것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용장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 서류, 그리고 기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서류를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제시를 했을 때, 그때만이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확인은행에서 confirming bank가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쪽에 국내에 이슈잉뱅크를 이제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이 셀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 국민은행이 대외적인 그런 신용도가 현저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LC가 일단 부도가 날 소지가 있다. 그죠? 이 은행이 이제 파산돼가지고 LC 대금을 못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일 때 제3의 은행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그 신용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확인은행의 기능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드바이징 뱅크가 이렇게 있고, 셀러가 나 이 국민은행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제3의 은행을 세워라. 그래서 뭐 시티뱅크를 만약에 보증인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바로 이 시티뱅크는 국민은행이 부도가 나서 LC 대금을 지급을 못했을 때 바로
이 시티은행이 이것을 대신해서 셀러에게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확인은행에서 conforming bank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컨포밍 뱅크하고 이싱 뱅크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이 국민은행이 국민은행이 파산, 이것이 이제 파산 또는 이제 발행은행이 신용장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국민은행이 파산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신용장 결제대금의 지급 의무는 시티뱅크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처음에 이 신용장 개설자가 10만 불을 오픈을 할 때 전액을 전부 다 이싱뱅크에게 지급을 했다라면 이 시티뱅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국민은행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확인은행 시티뱅크가 10만 불을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확인은행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 신용장 개설 의뢰인에게 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구상권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약에 대출을 이렇게 해서 신용장을 오픈했다든지, 또는 전체 신용장 금액에서 일부분을 대출을 받아서 이 바이어가 신용장을 오픈을 했다라면은 그 나머지 금액, 그죠? 대출 받은 금액, 그리고 결제해야 될 그 금액을 다시 이 컨포밍 뱅크는 바이어로부터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그 대금을 이제 회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은행은 발행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수익자에게 부담을 하게 되고, 그 의무는 발행은행의 파산 또는 발행은행이 신용장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행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확인은행은 일단 그 신용장에다가 자기가 확인은행으로 이렇게 자신이 선정되었다. 확인은행이 됐다는 것을 신용장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확인은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확인은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나오는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용장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계속해서 이해가 되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 그래서 advising bank, 근데 통지은행으로부터 유인받은 신용장의 통지 사무를 행하고 보수로서 통지 수수료를 받는 발행은행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익자로부터 받는 은행이다.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LC가 이렇게 오픈이 되고 나면 그 LC가 오픈됐다는 것을 이제 통지은행이 알려주고, 통지은행은 다시 셀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신용장이 통지가 되었다. 그래서 셀러에게 알려주는 은행이 이제 어드바이징 뱅크인데, 이것을 그냥 알려줄 리는 없겠죠. 그죠? 은행으로서도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지 수수료. 그래서 어드바이징 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통지은행은 바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그것을 이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통지 수수료를 이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자로부터 받을 수 있죠.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100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용장이 오픈돼가지고 또 신용장의 그 조건 변경이 있다, 즉 어멘드 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막 50불, 신용도에 따라서 뭐 30불 정도, 30불에서 50불 정도를 수수료를 취하게 되는데, 은행마다 이것은 고객의 신용도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또 신용장 금액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되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지정은행이라는 것이다. 지정은행은 발행으로부터 지급 또는 매입을 행할 것을 수권받은 그러한 은행이다. 그래서 자, 지정은행은 뭐냐면은 이쪽에 신용장 발행은행이 바로 수익자에게 나중에 그 환호음이라든지
기타 선적서류를 갖춘 것을 수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매입을 할 것을 정해놓은 그런 은행, 그것이 바로 nominated bank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해놓은 것을 수권받은 은행이다. authorized. authorized. 이것이 이제 수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는 이제 셀러가 아무 은행에 가서 환원을 개설하고 그리고 그것에 매입을 요청을 해가지고 수출자금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나이메이트 뱅크라는 것은 바로 이쪽에 신용장 개설 은행이 그 은행을 지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럼 반드시 셀러는 그 은행에다가 환원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 수출자금을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환은행이 있다. 그래서 reimbursing bank, settling bank. 다른 말은 또 이제 결제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상환은행의 이제 역할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외치한 거래 은행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은행과 은행끼리 서로 외환 거래를 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은행, 그것을 이제 외치한 거래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떤 그 국민은행하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죠. 그럼 바로 그 통장을 매개체로 해서 국민은행과 나와 서로 금융 거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치한 거래 은행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하고 그러한 환거래를 거래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계약을 맺은 은행, 그것을 바로 이제 예치한 거래 은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환은행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셀러는 이제 물품을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매입은행을 선정해 가지고 내고부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중국은행하고 이 한국의 국민은행하고 서로 예치한 거래 약정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겠죠.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제3의 은행,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뭐, 중화은행이라고 합시다, 다시. 중화은행하고, 이싱뱅크, 즉, 국민은행하고는 이런 예치한 거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환은행하고 다시 또, 이쪽에, 중국은행하고는 또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예치한 거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삼각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셀러가 수출 대금을 내고를 할 때, 매입을 신청할 때 바로 그 절차를 그렇게 되었을 때 환어음, 선적 서류죠. 선적 서류. 선적 서류는 이 자체로는 어떤 금액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 기능은 아니죠. 다만 이제 선적을 이행했다는 그런 증빙 서류에 이제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매입은행은 선적 서류를 바로 이쪽에 국민은행으로 송부를 하고 그 다음에 환어음, 이 셀러가 발행한 이 환어음은 상환은행으로 송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상환은행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입 대금을 이제 결제를 해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환은행의 역할이고, 그렇게 되면 이 이싱뱅크 국민은행에서는 이렇게 매입 요청이 들어오면은 환어음을 상환은행 당신이 인수를 해가지고 결제를 해주세요 하고 어떤 그 매입 그리고 이제 결제의 그 권한을 좀 위탁하는 것이죠, 이게. 위탁 또는 이제 위임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삼각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중국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는 예치한 거래가 없어서 대금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복판에 있는 이 중앙은행은 중국은행과 서로 예치한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싱뱅크인데 국민은행하고는 또 이제 예치한 거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대금 결제는 바로 이 상환은행을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적 서류는 이쪽에 이싱뱅크로 바로 송부가 되고, 환어음은 이싱뱅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상환은행으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상환은행, 즉 결제은행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상환은행이라는 것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은행으로부터의 상환 청구에 응해서 발행은행을 대신해서 자, 대금 상환을 행하는 은행이다. 그럼 결국은 이쪽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이제 결제를 위탁 또는 이제 위임을 받고 있는 그런 은행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환은행은 발행은행의 예금 계정 잔고나 신용 잔고 범위 내에서 당해 신용장의 매입은행이나 지급은행에 대해서 대금 상환 지급을 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만 불에 이런 그 결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쪽에 지금 이쪽에 이제 국민은행이 바로 상환은행에 계정을 설치한 그런 쉽게 말해서 이제 예금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잔고가 한 20만 불이 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이것이 이제 결제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싱뱅크의 그 예금 예치액의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결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환을 해준다. 이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국민은행이 상환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보유액이 5만 불밖에 안 되는데, 그죠? 상환은행이 이쪽에다가 10만 불을 이제 줄 리는 없겠죠. 물론 예금 잔고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쪽에 다시 이제 재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무 절차가 있겠지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상환은행은 이싱뱅크가 갖고 있는 그런 예금 계정의 한도 내에서 매입은행이 요청한 그런 결제 대금을 결제를 이행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상환은행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양도은행이 있다. 그래서 transferring banker 이렇게 되는데 제일 수익자의 의뢰를 받아서 제일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의 양도 통지를 행하는 은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제 같은 은행을 그 거래 단계 그리고 진행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다르게 불러서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셀러가 물품을 이제 그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셀러 자체가 어떤 중간에 이제 에이전트란 말이에요. 무역 중개상이다. 그러면 결국 자기는 그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물품을 선적하고 이제 수출할 그런 권리가 없게 되죠.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제조를 의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셀러가 신용장 금액이 10만 불이었다. 그러면 제2의 다른 그 제조업자에게 이 신용장을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팔게 되는 것이죠, 신용장을.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트랜스퍼러블이라는 그런 단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양도 가능 신용장일 경우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의 어떤 제품과 그리고 제조 기술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신용장을 오픈했는데 이 셀러가 제조를 하지 않고 다른 제3의 업자가 물품을 제조하게 된다면 물품에 대한 그 품질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로서는 결코 그 탐탁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LC가 양도 가능한 신용장, 그래서 트랜스퍼러블 LC라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데 셀러는 제2, 제3의 제조업자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때 신용장을 바로 이 권리를, 신용장이 나중에, 신용장 근거로 해서 수주대금을 이제 회수할 때, 그 권리를 바로 제3의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권리를 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중간상, 이제 에이전트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셀러 자체가 어떤 그 수출 면허가 없다든지 그런 자격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어떤 개인 기업체가 직접 외국을 상대로 수출입 행위를 이제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때는 정부에서 위촉한 그러한 중간에 수출공사를 통해서 수출 업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그 수출에 대한 그 권리가 전부 다 그 수출공사에게 넘어가게 되죠. 바로 그럴 경우에 이제 양도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양도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트랜스퍼러블 뱅크가 있는데 제일 수익자는 바로 이제 처음에 마스터 LC를 받은 이 셀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제일 수익자의 의뢰를 받아서 그죠? 다시 여기에 이제 양도은행이 있게 되죠. 보통 이제 양도은행은 아까 이제 통지은행이 같은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데 이것을 제일 수익자의 요청을 받아서 다시 거기다가 그 LC를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은행이 바로 양도은행.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스퍼링 뱅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이렇게 보면은
많은 은행이 이렇게 상당히 등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은행이 2개, 3개의 역할을 이제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거래 단계에 따라서 은행이 뭐 수십 개가 등장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세 개 정도의 은행이 결국은 이제 같은 역할, 많아봐야 한 4개 정도 은행이 결국은 이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그 같은 역할이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워진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용장 제2-1강 레러블 크레딧을 마치게 되고 다음 강의부터는 신용장 거래의 특성, 신용장의 원래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